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제 협상이 되겠고,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갔습니다.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한일 정상회담은 뭐 간단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또 아니면은 뭐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역대 정상회담 중에서 이번 정상회담만큼 리스크가 큰 정상회담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지금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중요한 이 어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쭉 드려봤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주 그 사계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께 쭉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평하고 있는 거하고 그 전문가들이 논평하는 내용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를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평가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큰, 리스크가 큰, 그러니까 고위험이면 소득이 수익이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험 지수는 굉장히 높은데 이 수익 지수는 굉장히 낮아요. 이게 전문가들의 큰 평가고요. 중요한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것이냐. 이게 미국의 제일 큰 관심이에요. 동맹의 현대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거를 대만 해협 때 주한미군을 빼다가 거기에서 중국하고 싸우게 한다. 이게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번에 제일 큰 어젠다가 되겠고, 이 부분에서 이재명은 지금까지 쉐쉐하는 입장을 지켜왔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부분이다. 그리고요, 또 이제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국방비 증액 문제는 이견이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왜? 어차피 국방비 늘어나는 것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첨단 자산을 쓰면 되니까, 많이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국방비의 개념을 직접 국방비하고 간접 국방비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간접 국방비에 우리가 R&D 예산, 요거를 국방비로 딱 집어넣어 버리면 5.0%를 맞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요, 이번에 한꺼번에 이제 5.0%를 가기보다는 지난번에 관세 협상 때 나온 얘기를 보면 3.8%를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건 이제 관세 협상이나 그렇고, 이번에는 이제 본질적인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3.8%로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안 돼요. 5.0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나토 국가들이 우리가 5.0% 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무너지면, 이게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밀어붙이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집념을 갖고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과의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5.0을 일단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국방비 증액은 나름대로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성의 표시를 가지고 전략적 유연성,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은 양보를 받아내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요, 전작권 전환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도요, 미군의 전통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유사시든 간에, 유사시에 전쟁 시에 말이죠, 미군이 외국군의 지휘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언제든지 미군이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시 작전권 문제는 노무현 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됐는데, 노무현 때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2012년도, 그리고 그 MB 정부 때는 2015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핵우산에 의한 우리 안전 보장이 그렇게 이제 확실치 않을 때죠. 지금도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많이 개선되는 합의 조치들을 한미 간에 많이
이행해 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거기 이제 작전 계획 연습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0자 그러니까 MB 정부 때만 하더라도 훨씬 더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2015년도 이렇게 몇 년을 목표로 해서 시한을 목표로 해서 전작권을 산다는 것은 위험하다.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합의했어요. 한미 간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도 정권 내 한다. 이러다가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환수한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언제 하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전작권 전환한다. 이게 미국에서는 불안해하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귀찮어.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라는 얘기는요. 가져가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하도 보채고 쉐쉐 얘기 나오니까 아이 귀찮어. 싸우기 싫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딱 이 정도로 지금 반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오려면 지금 정찰 감시 능력 그리고 C4 이 능력이 갖춰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이 동반된다. 그래서 이제 평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한 30조 이상의 긴급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도 충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저의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말이죠. 이재명이가 주한 외교 사절단을 전부 초대를 해서 만찬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재벌들도 이제 초대를 하고, 그리고 경제단체장들도 전부 초대한다. 그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브런슨 사령관도 초대한다. 예. 자, 그래서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에 말이죠. 우선 전작권 전환 이거 안 돼.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지름길로 가다 보면 손해가 더 크다. 이 말로. 전작권 전환을 해서 지름길로 가다 보면 손해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는 얘기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주한미 사령관의 지금 최근의 발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찬석상에서 만약에 브런슨 지금 사령관을 초대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외교사절단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령관을 초대한 게 매우 이례적이다. 이 얘기는 이번에 이제 주한미군 빼겠어. 전작권 전환 이거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스킨십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뭐 내일 만찬이 수백 명 오는데 수백 명까지 아니고 뭐 한 거의 200명 가까이 170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미 사령관을 헤드 테이블에 앉힐 경우에는 충분히 대화가 오갈 수 있죠. 그리고 주한미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이례적인 사성 장군이기 때문에 헤드 테이블에 앉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긴밀한 아니면 또 예의 수준에서 왜냐하면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일정 수의 대화가 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주한미군 빼겠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안 돼. 요 핵심 메시지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다가 지금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불러놔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주한미 사령관이 그런 메시지를 이 사령관이 직접 기자까지 이례적으로 기지에다가 불러서 얘기한다. 이거는요, 미 국방부의 지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미 국방부 지침 혼자 내려왔느냐? No. 백악관의 NSC하고 다 조율을 거쳤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트럼프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허튼 소리 하지 마. 이런 경고의 사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정상회담에 임해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 요 내용은 이번 시간에 말이죠. 이 본 방송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직 속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가 위원장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홍현익 외교안보 분과장, 외교안보 분과장 홍현익은요, 외교안과 제 후배가 되는데 저도 아주 잘 알아요. 전에 이제 국립외교원 원장을 했죠. 아주 뭐 전형적인 좌파 전문학자 등의 좌파학자 중에 대표적인 그런 선수가 되는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해서 3축 방어체계를 고도한다. 그리고 임기 내 전자권 전환한다. 그리고 K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 국민 공감 하에 통일정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요거를 갖다가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환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행한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작전계획과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서 대북 억제 태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전작권은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1950년도 7월에 유엔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 때 당연히 미군한테 갔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78년도에, 지금 이제 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유엔사에서 연합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시작전권은 노태우 정부 때, 우리 합참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작전권, 즉 전작권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고,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2012년도에 전환한다. 그리고 이제 MB 정부는 2015년도에 전환한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일정한 조건에 만족을 해야만 전환한다. 이렇게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한다. 예, 연합방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는 필요한 군사적 능력, 이런 게 다 이제 첨단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30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두 번째로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요 세 가지 조건이 됐을 때 넘겨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맨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요,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영내 안보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 아니옵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임기 내 전환, 즉 2022년 5월 9일에 전환을 추진했지만은 바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을 하면서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의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은 3단계인데, 우선요, 최초 작전 운용 능력 IOC, 그 다음에 완전 운용 능력 FOC, 그 다음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게 FMC,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8월에 이 IOC 최초 작전 운용 능력은 합 통과가 됐고, 현재는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가 완전 운영 능력을 완료할 경우에는 특정 시점, 전자권 전환 연도를 정해서 그 전년의 최종 검증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2003년까지 지금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미국은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런스 사령관이 지난 8일 날 전자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전자권 전환 진행 중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 그렇게 이제 바꾸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서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세 번째 조건, 영내 안보 환경과 한반도 안보 환경이 전자권의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느냐, 이거는 어렵죠. 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있고 재래식 전력도 첨단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러 군사협력의 강화, 그리고 북정루 이 삼각관계는 강화되는 데 비해서 한미일 관계는 지금 약간은 유동성이 큰 이런 그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확실하다. 이게 제일 큰 지금 장애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져가 싶으면 가져가라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약간 비꼬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콜비 차관보도 마찬가지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가시돋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예,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 국무장관이요, 굉장히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8.15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내놨는데, 제가 가시도 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요,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경일, 즉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성명을 내놓은 겁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광복절을 축하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 이것도 옳아요. 이것도 FM. 그 다음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을 구축해 왔다. 미국은 굳건한 민주주의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성장한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치가 밑에서 얘기하는 굳건한 민주주의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 이거야 되는데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굳건한 민주주의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 이 수식어를 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말은 여기서 나와요. 필수 불가결한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과제에 맞서기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요,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과제, 이게 뭐냐? 북한의 위협과 중국 위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따라와라, 이 얘기예요. 따라와라. 쉐쉐 같은 소리 하지 마. 따라와라. 이런 압박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기국 역사에서 이 중대한 장을 기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이게 8월 24일 날 4일에서 6일까지 미국을 가는데 25일 날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이게 불과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한마디도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것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글로벌,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과제에 관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따라와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또 하나는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국무장관이. 지금 정상회담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재명에 대한 압박의 신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정상회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 리턴, 이렇게 불길한 전망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이죠.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기자 간담회. 왜? 일본을 먼저 하고 그다음 미국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사고시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용 외교의 철학이 실천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미국 방문에 앞서서 우리와 여러모로 입지가 유사한 일본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중국과도 근본적 차이도 있고, 그러나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일정 부분 협력하고 관여해야 할 필요도 있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번에는요, 중국에 대해서 국제법 준수하라 그랬다가 중국한테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호적 발언을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을 먼저 가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민주당 정부는 반일 정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이 프레임을 깨서 미국의 트럼프한테 일종의 선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조현이가 인도를 간다. 그래서 외교 다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뒤덮들이 될 것이다. 예. 왜냐면요, 인도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이 미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이 협력 동맹 관계. 자, 그리고요, 북미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미 물밑 대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루비오 장관과 백악관 참모들을 만나서 지금의 상황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본인의 평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밀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북미 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북미 대화가 있을 것이냐는 얘기는 김정은이가 한국에 와야만이 북미 대화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가정적 상황이라 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 때 북미 대화는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정적 상황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미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에이펙 때 김정은이를 방한시키기 위해서 온갖 선물이란 선물은 싹 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한 바 있는데 제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시사하는 대목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가정적 상황이라 대답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거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NCND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적 상황에 대답할 수 없다. 이거는 NCND입니다. 전형적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NCND는요, 이 외교관들이 또 이 관계 당국에서 얘기할 때 이거는 사실상 관련 사항을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북미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오니까 자동적으로 에이펙 때 남북 정상,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이거를 지금 이재명이는 노리고 지금 북한한테 온 선물을 싹 다 주고 있다. 이러한 저희 평가와 전망이 상당히 이 실현 가능성이 실현이라기보다도 그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주는 것은 아니다. 예,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 미국 요구를 따라갈 거냐 이렇게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려고 그리고 러시아와 군사동맹까지 갖고 중국의 경우 빠르게 발전하고 서해에서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나오는 이럴 때 미국과 협력해서 우리 국방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현 장관이 지금 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고요. 지금 13일 날 조현 장관이 조셉 윤 주한미 대사대리하고 HD 현대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요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아스가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오늘 주기현 판사의 내란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용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지금 이제 특검하고 되게 세게 붙었어요. 바로 우연심판 제청입니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그리고 재판 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특검을.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기현 판사가 오늘 중요한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특검법의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 검찰이 기소해서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 이걸 보면요, 지금 판사가 지금 좀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 측한테도 좀 밀리는 게 아니냐, 특검도 밀리고 전부 다 법리 싸움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김용현 장관 측에서 지금 변호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뭐냐, 김용현 장관이 문제 삼은 거죠. 결국 특검 11조 1항하고요, 11조 3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4항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1조 1항, 3항, 4항의 우연성을 지금 재판부가 판단해서 헌재에 제청해달라. 그래서 우연심판 제청은요, 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재판부가 헌재에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판사가 판단해서 이거 법률의 우연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우연심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헌재에 우연심판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재판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11조 1항이 뭐냐? 김용현 장관 측에서 문제 삼은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의 우선에 신속히 해야 하며 그리고 판결 선고는 1심에서 공소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심리 판결의 공개, 이 11조 3항과 그리고 특검이 재판 중개를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항, 이것도 전부 우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당연하겠죠.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에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 중개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김영현 장관 측에서는요,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 예,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전제 위에서만 신속한 재판이 원칙이 통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김영현 장관 측의 반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 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을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건 아니냐. 그래서 비공개 재판도 검토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재판도요, 특검하고 변호인 측 간의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 직위원 판사의 마지막 일성, 마지막 일성은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 검찰이 기소해서 특검한테 인계한 사건도 특검법이 적용이 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국민 공개 재판 신청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 재판 공개, 신속 재판, 이런 것이 우연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 김영현 장관 측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특검도 밀리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직위원 판사도 이런 걸 선제적으로 좀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변호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 검토하겠다.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